버스 중간쯤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아저씨 한 명이 비틀거리며 올라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박소희 소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구, 아가씨가 군인이네? 곱다고 와. 취객은 술 냄새를 확 풍기면서 소희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못 본 척 고개를 휙 돌려버렸죠. 저기요, 죄송하지만 다른 자리로 좀. 소희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취객은 오히려 몸을 더 바싹 붙여왔어요. 뭐야, 군인이 벼슬이야? 요즘 계집애들은 말이야. 취객이 소희의 어깨에 슬쩍 손을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버스 앞쪽에서 조용히 일어나 다가오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서부터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그 손, 안 치웁니까? 차분했지만 칼날처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취객이 여자를 휙 돌아보며 비웃었어요. 당신은 또 뭔데 참견이야? 아줌마는 그냥.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성의 손이 번개처럼 휙 하고 움직였습니다. 취객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더니 그대로 꺾어 올렸어요. 으악! 취객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여성의 손은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했습니다. 다시 말하게 하지 마세요. 자리로 돌아가시죠. 그 서늘한 목소리에 취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손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의 낑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비틀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버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지자 여성은 소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는 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하려 했지만 여성은 이미 자기 자리로 돌아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소희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침착하고 강인한 군인이 되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저 여성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요. 과연 이 운명적인 만남은 어떤 상상도 못할 반전으로 이어질까요? 잠시 후 기막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오늘 당신에게도 특별한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이틀 후 박소희 소희는 제7보병사단 본부 앞에서 후 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로 배치받은 부대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7시. 이른 시간인데도 부대 안은 벌써부터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소희 소희님이시죠? 사단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부관의 안내를 받으며 사단장실로 향하는 소희의 마음은 점점 더 쿵쾅거렸어요.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투스타. 최수연 사단장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바예. 사단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어머나, 혹시 버스에서 저를... 네, 맞아요. 또 보네요. 박소희 소희. 최수연 사단장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민간인 옷차림이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반듯하게 각 잡힌 군복 위에서 어깨에 별 2개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일단 앉아요. 그날 버스에서 많이 놀랐을 텐데 괜찮았어요? 네. 사단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이실 줄은 정말. 그때 최수연 사단장의 시선이 소희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의 은색 목걸이였는데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 목걸이 혹시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나요? 네, 이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품입니다.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야학 선생님을 하셨는데 소희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최수연 사단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야학 선생님. 그 단어에 뭔가 기억의 조각이 스치는 듯했어요. 실례지만 외할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진우라고 하셨어요. 1998년 지리산 대화제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최수연 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김진우라는 이름, 그리고 1998년 지리산 대화제. 잊고 있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어요. 잠시만요. 최수연 사단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낡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곱게 접힌 손수건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하얀 바탕에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수놓아진 손수건. 소희는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숨을 헙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의 목걸이와 너무나도 똑같은 나비 무늬였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단장님께서...
이 손수건의 주인이 바로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최수연 사단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2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야학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분이 건네주셨던 시원한 물 한 모금이 할아버지께서 군인을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그분이 절 구해주셨어요. 제가 이등병이던 시절 산불 진화 작전에 투입됐다가 큰 부상을 입었거든요. 최수연 사단장은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숨을 죽인 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행이 이렇게 기적 같은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수연 사단장과 박소희 소희의 버스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여성 투스타 사단장의 의로운 시민보호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화제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호화로운 빌딩 사무실에서 윤태식이라는 남자가 그 기사를 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겉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 얼굴엔 깊은 원한이 그늘처럼 서려 있었죠. 최수연, 넌 아직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구나. 윤태식은 책상을 쾅 하고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10년 전 군납비리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을 당한 그에게 최수연은 평생의 원수였거든요. 당시 감사팀장이었던 최수연이 그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고 그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던 겁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옆에 서 있던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태식은 컴퓨터 화면을 휙 돌려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최수연 사단장의 딸, 최지민의 SNS 계정이 떠 있었습니다. 저 여자의 가장 아픈 손가락을 찾아냈어. 바로 딸이야, 딸. 화면에는 지민이의 평범한 일상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등굣길 풍경,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 자주 가는 동네 카페까지 모든 정보가 속수무책으로 공개된 상태였죠. 아직 고등학생이네요. 근데 이 학생으로 뭘 하시려고? 복수. 저 여자가 내 인생을 박살냈으니 이번엔 내가 저 여자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려줘야지. 윤태식의 눈에 섬뜩하고 위험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차갑게 지시를 내렸어요. 민준이 불러. 그놈이 불쌍한 청년 가장 연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이틀 후 지민이가 늘 가던 카페 앞에서 한 젊은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고해진 옷차림의 얼굴은 헬쑥해 보였어요. 윤태식의 지시를 받은 민준이었죠. 지민이가 카페에서 나오자마자 민준은 계획대로 일부러 그녀와 어깨를 툭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마음씨 착한 지민이는 활짝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그의 물건을 주워주었어요. 민주는 계획대로 고마운 척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고돼서 잠깐 정신을 놨네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벌어야 하거든요. 민준의 연기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지민이는 그의 이야기에 금세 마음이 움직였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터라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마음이 약했거든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정말 효자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 평생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며칠에 걸쳐 민주는 지민이와 아주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계획된 우연이 계속되면서 지민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민아, 큰일 났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셔. 너무 무서워하시는데 혹시 잠깐만 와서 옆에 같이 있어줄 수 있을까? 착한 지민이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윤태식이 설계한 잔인한 복수의 시작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지민이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달려와 안길 시간인데 집은 물기 얹은 듯 조용했어요. 최수연 사단장은 처음엔 친구와 늦게까지 공부하나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불안해져 왔습니다. 지민아, 어디니? 제발 엄마한테 연락 좀 줘. 몇 번째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들려올 뿐이었죠. 최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단장으로서 냉철함을 유지했겠지만 사랑하는 딸의 일이 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경찰청 특수수사대의 강철호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팀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아주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딸이 연락이 안 돼요. 언제부터입니까? 오후 3시쯤 학교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강철우 팀장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진지해졌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절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금 바로 사단장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주변에 이상한 일이나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습니까? 최수연은 머릿속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쳐냈던 수많은 원수들, 사단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적이 없을 리가 없었죠. 1시간 후 강철우 팀장이 몇 명의 수사관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최수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여전히 사령관으로서의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SNS 계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지민이의 계정을 살펴보니 며칠 전부터 민준이라는 젊은 남성과 나눈 대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네요.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 얘기에 우리 지민이가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최수연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감이 묻어나왔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느라 늘 바빴던 자신 때문에 지민이가 유독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CCTV부터 확인해서 동선을 추적하겠습니다. 수사팀은 지민이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했어요. 학교 앞에서 나와 평소 가던 카페를 거쳐 낯선 남성과 함께 택시를 타는 모습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택시 번호 확보했습니다. 운전기사와 통화해보겠습니다. 택시기사의 증언으로 지민이와 민준이 강북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에서 내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이미 모든 주민이 이주를 마쳐 밤에는 인적이 끊기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죠. 범행을 저지르고 숨어있기에 딱 좋은 장소군요. 강철호 팀장은 즉시 특수기동대에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수연 역시 군 병력 지원을 요청했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최수연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들을 지키는 군인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자기 가장 소중한 딸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그 시각 지민이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은 후였어요. 너무나 무서웠지만 엄마가 반드시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만은 굳건했습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는 온통 을씨년스러운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의 창문은 합판으로 막혀 있었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아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죠. 강철우 팀장이 이끄는 수사팀과 최수연 사단장이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팀장님, 열감지 장비로 확인한 결과 저쪽 지하 창고에서 생체 반응이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특수장비팀 요원의 보고에 최수연의 가슴이 쿵쿵쿵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민이가 저 차가운 어둠 속에 혼자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거든요. 최대한 조심해서 접근한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강철우 팀장이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수연은 도저히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단장으로서의 이성보다 엄마로서의 뜨거운 감정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수연의 휴대폰이 찢어질 듯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수연, 이지? 오랜만이네. 누구? 세요? 윤태식이야. 벌써 잊었나? 최수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군납 비리로 그녀가 직접 군복을 벗겼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내 예쁜 딸, 지금 내 손에 있어. 아주 예쁘게 잘 컸더라 지민이. 당신, 대체 뭘 원하는 거죠? 최수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어요. 간단해. 네가 10년 전에 내 인생을 망쳤으니 이번엔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려주면 공평하잖아? 네 딸 목숨을 담보로 말이야. 키득거리는 윤태식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최수연은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어요. 조건이 뭐죠?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해. 네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비리를 자백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물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언제 비리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네가 그렇다고 인정만 하면 되는 건데. 안 그러면 네 딸 2번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수연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딸의 안전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단장님, 방금 범인과 통화하신 겁니까? 강철우 팀장이 다급하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최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윤태 씨,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강철우 팀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과거 수사 자료에서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10년 전 군납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당시 사단장님께서 감사팀장으로서 직접 그를 수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 정당하게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이런 끔찍한 복수를 하겠다는 거군요. 최수연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하 창고에서는 지민이가 손목이 묶인 채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초조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회장님. 전화 통화는 잘 됐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획대로 해. 그 여자가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야. 지민이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올 거야. 지금까지 엄마가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저씨, 제발 저 그냥 집에 보내주세요. 엄마가 지금 저 때문에 시끄러워. 너희 엄마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라고. 민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나도 우리 엄마처럼 끝까지 강해질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윤태식은 계속해서 최수연을 압박했고 언론에 자백하라는 시간을 점점 더 단축시켰어요. 강철우 팀장과 특수부대는 지하 창고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했지만 인질의 안전 때문에 함부로 진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절대 범인의 요구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강철우 팀장이 간곡하게 말렸지만 최수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윤태식의 지시에 따라 창고 한쪽에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불 붙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사람을 진짜로 해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일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어요. 지민이는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고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우리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침착함을 잃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아저씨, 불이 점점 번지고 있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위험해요. 시끄러워. 너희 엄마만 항복하면 이 모든 게 끝나는 일이라고. 민준도 사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협박으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밖에서 연기를 목격한 강철우 팀장이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젠장!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전원 즉시 진입한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최수연이 따라 나서려 했지만 강철우 팀장이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여긴 전문가인 저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제 딸입니다. 제 딸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더욱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지금 사단장님께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지민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강철우 팀장의 말에 최수연은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단장으로서의 이성을, 엄마로서의 뜨거운 마음을 억누르며 되찾으려 했었어요. 강철우 팀장은 방독면을 쓰고 연기가 자욱한 지하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민아, 괜찮니? 아저씨가 왔어. 강철우 팀장의 외침에 안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콜로,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다가가니 구석에서 손목이 묶인 채 웅크리고 있는 지민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민준이 칼을 든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아이를. 민준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지민이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해. 침착하고 원하는 게 뭔지 말을 해봐. 강철우 팀장은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며 범인의 심리를 파고들려 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좀 필요해서 시키는 대로 한 일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윤태식에게 소가 단순한 심부름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철우 팀장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몸을 날려 민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쨍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자욱한 연기 속에서 벌어진 짧지만 치열한 싸움 끝에 강철우 팀장은 마침내 민준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강철우 팀장은 재빨리 지민이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어요. 지민이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연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침을 했습니다. 어서 나가자. 강철우 팀장이 지민이를 등에 업고 불타는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최수연이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와 끌어안았어요. 지민아, 내 딸, 다치지는 않았니?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최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철의 여군 최수연 사단장도 딸 앞에서는 그저 평범하고 나약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윤태식은 납치 교사 혐의로 구속되었고 민준 역시 실행범으로 기소되었어요. 하지만 민준의 경우 윤태식에게 소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아마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수연 사단장은 사단장실에서 딸 지민이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딸이 겪은 끔찍한 일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렇게 무사히 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어.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성숙해 보였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데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고 힘든 일을 하시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그리고 나 강철우 팀장 아저씨 같은 경찰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 최수연은 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지민이는 엄마의 직업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경찰이 되고 싶다고? 강철우 아저씨가 목숨 걸고 날 구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지키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했어.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우 팀장과 소희가 함께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지민 양 괜찮은지 안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정말 팀장님 덕분에 우리 지민이를 무사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소희가 가방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지민아, 이건 우리 외할아버지의 유품인데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낡고 빛바랜 책이었지만 김진우 선생님이 평생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책이었죠. 이걸 왜 저에게 주세요? 지민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평생 남을 가르치고 도우면서 사셨거든. 그 따뜻한 마음이 최수연 사단장님을 거쳐서 이제는 너에게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야. 나도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군인이 됐고 지민이 너도 너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지키는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 네, 꼭 그런 사람이 될게요. 지민이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정말 무섭고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최수연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느라 늘 걱정이 많았는데 지민이가 이렇게 바르고 성숙하게 자라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런데 사단장님, 버스에서 처음 배웠을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깊고 놀라운 인연이 있을 줄은요. 소희가 감회가 새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돌아가신 김진우 선생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을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최수연은 김진우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27년 전 지리산의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간, 네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걷는 길은 다르지만 모두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은 하나였어요. 김진우 선생님의 뜨거운 야학교사 정신이 최수연의 강인한 군인 정신으로, 강철우의 정의로운 경찰 정신으로, 그리고 박소희와 최지민의 새로운 꿈으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돕는 마음인 것 같아요. 지민이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며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이들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